네, 호흡기내과 박순용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전 시간에 sepsis, septic shock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sepsis는 인펙션에 대한 호스트의 디스레귤레이티드 된 리스판스에 의해서 생긴 라이프 스레트닝한 오간 디스펑션이었고, 그 오간 디스펑션에 대한 평가는 소파 스코링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2점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sepsis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파 스코링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sepsis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베드사이드에서 얼른 이 사람이 sepsis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베드사이드 퀵소파. 두 가지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septic shock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이 sepsis와 septic shock의 이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여러 가지 한 20개 정도 되는 이러한 챕터들이 있는데, 요거를 크게 나눠서 인펙션과 오간 페일리어에 대한 매니지먼트로 나눠서 살펴봤었고, 이 인펙션에 대한 치료는 적절히 컬처한 다음에 항생제를 쓰고, 소스 컨트롤이 필요한 환자는 이미징 스터디를 얼른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 오간 페일리어는 이니셜 리서시테이션을 한 다음에 각각의 올간에 대한 서포티브 케어하는 것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니셜 리서시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봤고, EGDT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최근에 모두 네거티브가 돼서 이니셜 리서시테이션이 굉장히 간단하게 변했다. 그래서 하이드레이션은 어떻게 하는지 조건 말고는 대부분 다 없어졌고,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스태틱 베리어블보다는 다이나믹 베리어블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라고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약간 더 강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들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번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묶음이죠, 묶음. 그래서 초기에 이 sepsis 퍼포먼스 임프루먼트 프로그램의 이제 기초로서 우리가 사용을 했었는데, 이전 가이드라인까지는 3시간, 6시간 번들. 그래서 환자가 시비어 sepsis septic shock이 진단이 되면 3시간 안에 락테이트 레벨을 체크를 하고, 항생제 사용 전에 블러드 컬처를 하고, 그 다음 브로드 스펙트럼 안티바이오틱스를 쓰고, 하이퍼텐션이 있거나 락테이트가 4mm몰/L 이상이라면 크리스탈로이드를 킬로그램당 30cc 이상 어드미니스트러 해라 라고 하는 것이 3시간 번들, 그 다음 세 가지를 6시간 번들 이렇게 나눴어요. 그만큼 이런 것들을 초기에 잘 리서시테이션 하는 것이, 초기에 매니지먼트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번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묶음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1시간 번들로 바뀌었어요. 1시간 번들. 1아워 번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인데 이 5가지도 중요하겠죠. 네. 제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네.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락테이트 레벨을 측정해서 2mm몰/L 이상이라면 리메저를 해라 라고 하고 있고요. 항생제 사용 전에 블러드 컨트롤하고 브로드 스펙트럼 안티바이오틱스를 쓰고, 하이퍼텐션 또는 락테이트 레벨이 4mm몰/L 이상이라면 크리스탈로이드를 킬로그램당 30cc 레피드하게 줘라. 그 다음에 하이퍼텐시브한 환자, 우리가 플루이드를 적정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나트리얼 프레셔가 65mm 머큐리 이하여가지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배속 프레셔가 필요하면 줘라. 이렇게 5가지를 1아워 번들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니셜 리서시테이션과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부분의 초기 치료, 그만큼 1시간 안에 요거를 빨리 하는 것이 이 sepsis, severe sepsis, septic shock. severe sepsis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sepsis와 septic shock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번들 어프로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진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제부터는 강론이에요.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어떻게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적절한 마이크로바이얼 컬처를 하는 게 좋다. 혈액을 포함해서. 그래서 항생제 사용하기 전에
적절한 컬처를 하는 게 좋다. 이건 뭐 감염 질환에 있어서는 어떤 감염 질환도 다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컬처를 하려면 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죠. 항생제는 바로 주면 되는데. 근데 이 컬처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소요되면 항생제가 너무 늦게 들어가겠죠. 그럼 항생제가 너무 늦게 들어가면 또 치료가 지연이 될 것이고. 그래서 45분 이상 지연이 되지 않는다면 컬처를 하고 너무 지연이 될 것 같으면 먼저 브로드 스펙트럼 안티바이오틱스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컬처를 할 때는, 블러드 컬처를 할 때는 에어로빅, 언에어로빅.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나중에 여러분 인턴이나 주치의 생활할 때 많이 보게 될 컬처 밭들이 되겠습니다. 항생제는 가급적 1시간 안에 sepsis와 septic shock 환자에서 IV로 안티마이크로바이얼을 가능한 빨리 주는 것을 리커멘데이션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경험적으로 브로드 스펙트럼 안티바이오틱스를 가능할 것 같은 패소젠을 전부 다 포함하게 브로드 스펙트럼 안티바이오틱스를 쓰는 게 좋습니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펑거스를 전부 다 커버리지하게. 물론 이 사람은 펑거스의 가능성이 없다면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바이러스만 커버리지 하면 되겠죠. 이게 혼합되어 있는 믹스드 인펙션이라면 전부 다 커버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초기에 경험적인 항생제는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인펙션 사이트가 어디냐? 그리고 각각의 커뮤니티나 그 병원의 안에 있는 병동 안에 패소젠이 얼마나 레지스턴스 센시티비티가 다르냐? 또 레지스턴스 패턴이 어떠냐? 이뮨 환자가 디펙이 있냐 없냐? 환자의 나이가 어떤지 그리고 코모비디티가 있는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초기에 경험적 항생제를 쓰고 만약에 이 패소젠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경험적 항생제를 그만 쓰고 내로잉을 해라. 이 패소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예를 들어주자면 아까 뉴모니아를 생각하면 우리가 뉴모니아를 크게 커뮤니티 어콰이어드, 하스피탈 어콰이어드. 하스피탈 어콰이어드는 벤틀레이터 소시드 뉴모니아 아닌 것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초기에 경험적 항생제가 다 달라요. 그러면 뉴모니아 환자가 sepsis로 왔어요. 그러면 1시간 안에 IV로 안티바이오틱스를 빨리 주는데 이 사람이 커뮤니티 어콰이어드 뉴모니아다. 레지스턴스가 없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험적 항생제를 얼른 주고 컬처상에서 스푸툼이든 블러드든 만약에 패소젠이 뉴모코커스가 나왔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됐다라고 하면 뉴모코커스를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로 얼른 변경을 해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펙션이 아닌 오리진에 대해서 안티바이오틱스를 프로필락시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항생제는 적절한 약물 약동학적인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정확한 도즈를 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테리얼 패소젠을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 septic shock을 매니지먼트 할 때는 컨비네이션 경험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지만 그냥 단순히 박테레미아가 있거나 샥이 없는 sepsis 환자에서는 루틴하게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트로페닉 피버나 뉴트로페닉 sepsis, 박테레미아에 있어도 루틴으로 이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기 수일 동안 경험적 항생제 또는 이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하다가 이게 클리니컬 인프루먼트가 있거나 이 인펙션이 리졸루션 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얼른 항생제를 디에스칼레이션 하라고 하고 있고요. 항생제의 적정 사용 기간은 특별하게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7에서 10일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슬로우 클리니컬 리스판스를 보이거나 인펙션이 드레이니지 되지 않는 어떤 포커스가 있다거나 에스 어우레우스 박테리아가 있거나 펑거스나 바이러스 인펙션과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때는 좀 더 길게 사용할 수도 있고 워낙 클리니컬 리졸루션이 빠르다라고 하면 7일에서 10일보다 좀 더 짧은 기간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는 매일매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디에스칼레이션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항생제 이 사용 기간을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짧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칼시토닌이라고 하는 우리가 시룸의 검사를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스 컨트롤. 아까 제가 항생제 사용 전에 컬처를 잘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액세스나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소스 컨트롤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소스 컨트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머전트 소스 컨트롤이 필요한 환자에 있어서는 빨리 가급적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수술보다는 가급적 넌 인베이시브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트라바스쿨라 액세스 디바이스가 이런 sepsis나 septic shock의 가능한 원인이라고 하면 즉시 이 다른 바스쿨라 액세스를 만든 다음에 제거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단에 대한 부분은 살펴봤고요. 또 그러니까 컬처 다음에 항생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소스 컨트롤에 대한 부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플루이드를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모다이나믹 팩터가 좋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플루이드 챌린지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플루이드 오브 초이스, 이니셜 리서스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플루이드의 초이스는 크리스탈로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 리서스테이션 한 다음에 부수적으로 리플레이스먼트 할 때도 역시 크리스탈로이드를 우리가 리커멘데이션 하고 있고요. 이 크리스탈로이드 중에서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 또는 셀라인을 권고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알부민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크리스탈로이드를 수혈해야 되는 환자나 리버시로가 있는 환자에서는 일부 알부민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록시 에틸 스타치와 같은 콜로이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젤라틴과 같은 다른 신세틱 콜로이드는 아직 명확한 리커멘데이션이 없습니다. 크리스탈로이드, 콜로이드, 여러분 또 복잡하죠? 단순하게 또 간단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크리스탈로이드는 노말 셀라인, 밸런스드 솔루션. 아까 여기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라고 나왔죠. 이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에 락테이스 링거 솔루션, 하트만이라고 하고요. 아세테이트 링거 솔루션이 있습니다. 또 하이퍼토닉 셀라인이 있고요. 이 콜로이드에는 내추럴 콜로이드와 아티피셜 콜로이드가 있는데, 내추럴 콜로이드는 알부민, 아티피셜 콜로이드에는 젤라틴, 덱스트란, 하이드록시 에틸스타치. 그래서 하이드록시 에틸스타치에는 펜타, 헥사, 테트라스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 HES, 하이드록시 에틸스타치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었죠. 플루이드 오브 초이스는 이 크리스탈로이드의 밸런스드 솔루션 또는 노말 셀라인이 있습니다. 하이드록시 에틸 스타치가 어떻다라고 하는 연구, 어떤 게 더 좋냐, 콜로이드가 좋냐, 크리스탈로이드가 좋냐는 굉장히 연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크리스탈로이드가 더 좋다, 콜로이드가 더 좋다, 비슷하다 이런 연구가 많이 있었지만 아직은 이제 디베이트가 있고요. 이 콜로이드는 플라즈마 익스펜전 이펙트는 굉장히 좋지만 조금만 줘도 리날 인저리를 줘가지고 리날 리플레이스먼트를 세라피를 할 수 있고, 또 코아글로패스로 인해서 트랜스퓨전을 해야 되는 그런 디스어드밴티지가 있고, 또 가격이 크리스탈로이드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FDA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 하이드록시 에틸 스타치는 특별히 사용하지 않는 것을 리커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고 일부 환자에 써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sepsis septic shock에서는 이니셜 리서시테이션 목적으로 이 하이드록시 에틸 스타치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알부민에 대한 스터디도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여러분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리뷰를 해봤더니 이 역시 디베이트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것도 이 콜로이드이기 때문에 콜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플라즈마 익스펜전 효과는 있지만 디스어드밴티지를 보시면 이것도 블리딩 리스크가 있고 상당히 가격이 알부민도 높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이스는 크리스탈로이드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하시고요. 일부 환자에서 알부민을 써볼 수 있고 하이드록시 에틸 스타치라고 하는 콜로이드, 아티피셜 콜로이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플루이드 챌린지는 헤모다이나믹 팩터가 임프루브먼트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플루이드 초이스 이니셜 리서시테이션의 플루이드 초이스는 크리스탈로이드다. 크리스탈로이드 중에서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나 셀라인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환자에서 알부민을 쓸 수 있고, 하이드록시 에틸스타틴을 사용하지 않고 젤라틴보다는 크리스탈로이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플루이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베소액티브 들어서 우리가 퍼퓨전이 제대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베슬이 적정한 관류압을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베슬이 너무나 이렇게 확장이 돼 있다라고 하면 블러드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가는데 힘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우리가 수도관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수도관이 적절히 얇은 관이라면은 우리가 굉장히 작은 모터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수돗물을 보낼 수 있지만, 수도관이 굉장히 두껍고 크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이 좋은 펌프를 이용해야만 관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몸의 조직까지, 페리페랄 티슈까지 블러드가 제대로 관리가 되기 위해서 심장의 힘은 정해져 있죠. 심장의 힘은 어느 정도 더 세게 뛸 수는 있지만 무한정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만약에 블러드 베슬이 적절한 관류압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블러드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혈관을 조여주든, 너무 조여져 있는 환자는 약간 넓혀주든 해서 이런 베소액티브 메디케이션을 써야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면 퍼스트 초이스 베소액티브는 베소프레서는 노에피네프린입니다. 베소프레서로 초이스는 노에피네프린입니다. 거기에 이걸로도 만족을 못한다면 바소프레신을 애드해 볼 수 있고, 또는 에피네프린을 애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약을 베소프레서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아직 교시 더 있어요? 다르시나? 잠깐. 과거에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약을 초이스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하일리 실렉티드, 그래서 타키어리드미아나 브라디어리드미아의 리스크가 낮은 일부 환자에서만 얼터네이티브 베소프레서 에이전트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초이스는 노에피네프린이다. 그 다음 유지가 되지 않으면 바소프레신이나 에피네프린을 쓴다. 그러고도 안 되는 일부 환자에서 어리드미아 리스크가 별로 없다면 도파민을 애드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로우 도즈 도파민을 리날 프로텍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이제 우리가 분당 킬로그램당 몇 마이크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리날 프로텍션 하는 효과가 있고, 또 베소프레서 효과가 있고, 또 아이노트로픽스로서의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용량을 썼을 때 과거에 리날 프로텍션 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썼었는데, 더 이상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플루이드를 주고 이러한 베소프레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이포퍼퓨전이 있는 환자에서는 아이노트로픽스인 도브타민을 사용해 보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소프레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는 가급적 아터리얼 라인을, 아터리얼 카세터를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프레셔를 모니터링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도파민에 비해서 노에피네프린을 사용하는 그 근거가 되는 연구인데요. 예전 연구이기 때문에 세비어 sepsis라고 하는 그게 나왔는데, 이 시비어 sepsis 환자들을 대상으로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을 비교했을 때 1000명당 모탈리티는 비슷하지만 이 시어리어스한 어드버스 이벤트, 수프라벤트리큘러 어리드미아나 벤트리큘러 어리드미아가 이 노에피네프린에 비해서 도파민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니셜 초이스는 노에피네프린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중요합니다. 플루이드 초이스는 뭐라고 했죠? 베소프레서의 초이스는 뭐다? 콜티코스테로이드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 우리가 이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이제 하이드로코티존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 아드레날 펑션도 떨어지겠죠. 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sepsis나 septic 샥일 경우에 이 아드레날 펑션도 제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걸 보충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헤모다이나믹 스테빌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하게 플루이드 주고 베소프레서만으로도
헤모다이나믹 스테빌리티가 유지된 환자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플루이드를 주고 배속 프레서를 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헤모다이나믹 스테이블 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IV 하이드로코티돈을 쓰는데 하루에 200mg을 컨티뉴어스하게 사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블러드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아네미아가 생길 수 있겠죠. 본메로도 기능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리버 펑션도 떨어지니까 코아뷸레이션 팩터도 떨어질 것이고 플레이틀릿도 떨어질 것입니다. 또 키드니 펑션도 떨어지니까 뭐 에리스로포이에틴이나 뭐 이런 것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수혈을 어떤 경우에 하는 게 좋겠냐? 이것도 뭐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RBC 트랜스퓨전의 경우에는 특별히 나쁜 상황이 없다. 이 나쁜 상황이라면 뭐 MI라든지 시비어 하이포세미아라든지 어큐트 헤모리지가 없다라고 하면 헤모글로빈 레벨이 7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수혈을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epsis와 관련된 어네미아를 트리트먼트하기 위해서 에리스로포이에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코아뷸레이션 팩터, 클로팅 어블로마리티, APT를 교정하기 위해서 FFP도 어떤 블리딩이 없고 인베이시브한 프로시저, 뭐 수술이라든지 어떤 튜브를 넣는다든지 하는 이런 인베이시브한 프로시저가 없다라고 하면 이 클로팅 어브노멀리티를 교정하기 위해서 FFP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플레이틀릿 트랜스퓨전의 경우에는 명백한 블리딩이 없다면 10,000개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수혈을 하도록 되어 있고 블리딩 리스크가 있다면 20,000개, 액티브 블리딩이 있거나 수술이나 인베이시브한 프로시저를 앞두고 있다면 50,000개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을 왜 7이 돼도 수혈을 하지 않느냐? 2014년도에 NEJM에 나왔던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septic 환자에서 로우 헤모글로빈 스레스홀드 7 이하인 경우에 수혈을 한 그룹과 리버럴하게 더 많이 준 그룹을 비교했더니 이 로어 헤모글로빈 스레스홀드를 가진 그룹이 훨씬 더 여러 가지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헤모글로빈이 7 이하인 경우에 특별히 이 하트 페일러나 뭐 MI나 시비어한 어떤 풀모너리 디지즈가 없다면 트랜스퓨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뮤노글로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블러드 퓨리피케이션 테크닉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결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리커멘데이션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안티스롬빈이나 스롬보모듈린, 헤파린과 같은 안티코아뷸레이션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메케니컬 벤틸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케니컬 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sepsis나 septic 샥이 오면 여러 가지 organ 디스펑션이 생긴다고 했죠. 그 organ 디스펑션 중에 렁의 디스펑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ARDS가 생긴다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생겨서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적절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산소 요법을 하다가 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메케니컬 벤틸레이터를 해야 되는데 이 메케니컬 벤틸레이터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메케니컬 벤틸레이터에 대해서는 실은 이은범 교수님께서 아마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냥 간략하게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두 가지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sepsis induced ARDS 환자에서 로우 타이달 볼륨 스트래티지를 해야 된다. 즉 타이달 볼륨을 타겟을 프리딕티브 바디 웨이트 킬로그램당 6cc, 6ml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벤틸레이션을 하는 것을 스트롱 리커멘데이션 하이 퀄리티 오브 에비던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ARDS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케니컬 벤틸레이션, 서바이벌 베네핏이 증명된 연구고요. 또 플라토 프레셔가 30cm H2O, 어퍼 리밋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벤틸레이터 세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모더레이트 시비어 ARDS 환자에서는 로어 핍보다는 하이 핍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또 시비어 ARDS에서는 물론 서바이벌 베네핏은 없지만 리크루트먼트 매니버를 사용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PF 레이쇼가 150 이하인 모더레이트 시비어 ARDS 환자에서는 프롬 포지션을 시행해 보도록 리커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프롬 포지셔닝에 대한 NEJM 데이터가 되어 있고 프롬 포지셔닝을 했던 그룹과 수파인만 유지했던 그룹의
블로커들의 서바이벌 차이가 심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뒤에 나오는 NM 블로커 사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사트라큐람이라고 하는 NM 블로커를 사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모탈리티 베네핏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이 프리퀀시 오실레이토리 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신생아에서 많이 사용하는 벤틸레이션 모드는 sepsis induced ARDS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NIV 사용에 대해서 제가 NIV는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이 NIV 사용은 아직 리커멘데이션이 명확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NEJM 스터디에 나왔듯이 PF 레이쇼가 150 미만인 모더레이트 시비어 ARDS 환자에서 첫 48시간 동안 이 NM 블로커 사용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epsis induced ARDS 환자에서 티슈 하이포퍼퓨전의 증거가 없다. 더 이상 플루이드를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리버럴하게 플루이드를 주는 것보다는 플루이드를 제한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가 브론코스파즘이 없는 환자에서는 베타 아고니스트의 사용은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루틴하게 풀모너리 수완간질 카세터, 풀모너리 아트리얼 카세터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 리스크가 높아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루틴하게 사용하는 것. 일부 환자에서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틴하게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고 있지 않고요. 또 ARDS가 없는 환자라 할지라도 이 환자가 ARDS로 진행 가능한 sepsis 환자라면 하이어 타이달 볼륨보다는 로어 타이달 볼륨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레이션 리스크를 낮추고 뎁을 예방하기, 벤틸레이터 어소시에이트 뉴모니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급적 환자의 헤드의 각도를 30에서 45도 정도로 헤드 엘리베이션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벤틸레이터를 위닝할 준비가 되는 환자는 스판테니어스 브리팅 트라이얼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닝을 충분히 그러니까 위닝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자에서는 가급적 위닝 프로토콜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케니컬 벤틸레이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시데이션과 어널제지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데이션과 에널제지아에 대한 내용은 또 이 역시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 가이드라인처럼 이런 패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되는데 그냥 짧게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투베이션을 하고요. 또 C라인을 잡고 또 A라인도 잡으라고 했고 뭐 여러 가지 이 침대에 가만히 누워져 있겠죠. 폴리카세터도 하고 그럼 환자가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아프고 잠도 잘 못 잘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날제지아를 쓰고요. 아날제식스를 쓰고 또 시데이션 드럭을 씁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냥 무작정 재우느냐? 힘드니까 이 사람 잘하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 컨티뉴어스하게 주거나 또는 인터미턴트하게 그러니까 계속 점적 주입을 하거나 아니면 안 좋을 때마다 한 번 주든지 이런 시데이션을 하는데 가급적 미니마이제이션을 해라. 적게 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적게 줄 때는 이게 얼마나 적정한지를 볼 때는 어떤 스페시픽한 타이드레이션 엔드포인트를 정해가지고 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데이션이나 아날제식스를 줄 때는 가급적 객관적인 어떤 스코어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데이션 드러그를 컨티뉴어스하게 주든 인터미턴트하게 주든 가급적 최소한으로 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패드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데이션의 뎁스나 퀄리티에 대해서 루틴하게 자주 평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떠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재울 것이냐를 할 때는 라스나 사스 스코어를 이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라스 스코어를 보면 리치몬드 아지테이션 시데이션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0점이 얼러트한 상황이고 플러스로 갈수록 공격적인 성향을 두고 마이너스로 갈수록 시데이션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데이션 드러그를 미니마이제이션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라이트 세데이션을 하라.
잠깐 그냥 잘 수 있게 얕은 진정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번씩 깨워서 이 사람이 멘탈이 정확한지 평가하는 게 좋겠다. 시데이션도 프로토콜을 만들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겠고, 시데이션 드러그보다는 아날제식스를 처음으로 사용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걸 보통 아날고시데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게 좋겠고, 벤조다이아제핀 계통의 미다졸람이나 로라제판보다는 넌 벤조다이아제핀인 프로포폴이나 덱스메데토미딘 같은 시데이션 드러그를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시데이션을 하고 프로포폴을 만들고, 시데이션 드러그를 쓰기 전에 먼저 아날제식스로 먼저 라이트 시데이션을 해보고, 그것으로도 안 된다라고 하면 시데이션 드러그를 쓰는데, 시데이션 드러그는 벤조다이아제핀보다는 넌 벤조다이아제핀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좋은데, 딥 시데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를 보면 ICP,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경우, CB와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가 있어서 파이팅을 심하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에필렉시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NM 블로커를 사용하고 있어서 환자가 어웨어니스를 없애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딥 시데이션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라이트 시데이션, 얕게 진정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또 아까 시데이션을 하려면 제가 아날제식스를 먼저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안 알고 시데이션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시데이션 드러그를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몰핀과 같은 아날제식스만 사용해가지고 얕게 라이트 시데이션을 했더니 메카니컬 벤틸레이션 데이도 줄이고 ICU 랭스 오브 스테이도 줄이고 하스피탈 랭스 오브 스테이도 줄이더라. 그래서 가능하면 아날제식스로 시데이션을 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아날제식스로는 펜타닐, 몰핀, 레미펜타닐. 그 중에서 최근에는 방광기가 짧은 레미펜타닐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데이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글루코스 컨트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글루코스가 적정하게 혈당 유지가 돼야죠. 근데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여러 가지 혈당 조절하는 그 올간에 또 디스펑션이 오겠죠. 그럼 글루코스가 춤을 추겠죠. 저혈당에 빠지든 고혈당에 빠지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타겟은 180 미만, 어퍼 타겟을 180 미만으로 안두고 인슐린을 이용해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조절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한두 시간마다 하다가 180mg/dl로 잘 조절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4시간 간격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포인트 오브 케어 POC 테스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손끝에 하는 이 장비를 사용할 때는 이게 아터리얼 블러드나 플라즈마, 시름의 글루코스 이 레벨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리날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 키드니 펑션이 이제 저하가 됐을 때 리날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를 하게 되는데, 이 장비는 컨티뉴어스하게 하는 컨티뉴어스 RRT, CRRT라고 하는 장비고요. 이거는 인터미넌트 RRT, 일반적인 헤모다이나믹스 할 때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실습을 오게 되면 아마 많이 보게 될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키드니 펑션이 떨어졌을 때는 이 컨티뉴어스한 RRT나 인터미턴트한 RRT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다에 대한 리커멘데이션은 없지만 헤모다이나미컬리하게 언스테이블한 사람은 CRRT 사용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석에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크레아틴 레벨이 올라가고 올리규리아가 있다고 해서 RRT를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있을 때 키드니 펑션이 떨어지면 바이카보네이트를 이제 줄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바이카보네이트는 pH가 7.15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바이카보네이트를 보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컴플리케이션 예방에 대한 부분을 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는 이제 DVT 프로필락시스인데요. 대부분 sepsis나 septic 샵 환자는 베드에 누워있죠. 움직이지 않고. 또 시데이션도 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면 환자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DVT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DVT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크게 예방하는 방법은 파마콜로직한 프로필락시스와 메케니컬한 프로필락시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리딩 리스크가 없다면
그러니까 특별히 어떠한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없다면 DVT나 트롬보엠볼리즘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 언프랙셔네이티드 헤파린이나 로우 몰레큘러 웨이티드 헤파린을 주로 사용하는데 만약에 이 로우 몰레큘러 웨이티드 헤파린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언프랙셔네이티드 헤파린보다는 로우 몰레큘러 웨이티드 헤파린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이 파마콜로직한 프로필락시스와 메케니컬한 프로필락시스를 컨비네이션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마콜로직한 프로필락시스가 컨트라인디케이션이라면 메케니컬 프로필락시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또 실습 나오면 보게 될 IPC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메케니컬하게 DVT를 예방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얼서 프로필락시스. sepsis나 septic shock 환자는 GI 블리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스트레스 얼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리스크가 있는 환자에서는 이 스트레스 얼서 프로필락시스를 해줘야 됩니다. 사용하는 약제는 PPI나 히스타민 2 리셉터 블로커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뉴트리션. 또 밥을 먹어야겠죠? 근데 우리 환자들은 대부분 인투베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L튜브나 피딩 튜브를 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IV로 파렌트랄하게 뉴트리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뉴트리션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엔테랄 피딩과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초기에 어얼리하게 파렌트랄 뉴트리션만 사용하거나 엔테랄 피딩에 파렌트럴 뉴트리션을 초기에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가급적 빨리 엔테럴 피딩을 이니시에이션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첫 7일 동안은 어찌됐건 파렌테럴 뉴트리션은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IV 글루코스를 주면서 빨리 엔테럴 피딩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중복되는 내용이죠. 가급적 초기에 엔테럴 피딩을 하도록 L튜브나 피딩 튜브를 이용해서 시작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칼로리는 가급적 초기에는 하이포칼로리하게 트로픽하게 이렇게 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 패티애시드가 일부 이뮨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오메가3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효과가 없어서 가스트릭 레지듀얼 볼륨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아침에 주고 점심에 주기 전에 이 스토머그 안에 과연 그 영양분들이 다 아래로 잘 됐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가스트릭 레지듀얼 볼륨을 재보기도 하는데요. 루틴하게 재는 것은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딩 인톨러런스가 있거나 아니면 아스피레이션에 하이 리스크가 있는 사람에서는 가스트릭 레지듀얼 볼륨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딩 인톨러런스나 아스피레이션 리스크가 있는 사람은 프로카이네틱 에이전트를 써볼 수가 있고요. 또 이 L튜브로 만약에 아스피레이션 피딩 인톨러런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피딩 튜브를 거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량 원소인 셀레늄이나 아지닌, 글루타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아직 카니틴에 대해서는 사용에 대해서 리커멘데이션은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지금까지 강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치료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의 프로그노시스 그리고 케어의 목적에 대해서 가급적 환자나 이 환자의 가족과 토론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으로는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라든지 팔리에이티브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을 해야 되고요.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은데 늦어도 3일은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하지 않도록 가족이나 환자와 잘 상의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크리티컬 케어 메디슨의 탑5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냥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강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sepsis와 septic shock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sepsis와 septic shock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그 치료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네요. 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니셜 리서시테이션은 어떻게 할 건지, sepsis의 스크리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단하고 항생제 치료, 소스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플루이드는 뭘 줄 건지, 베소프레선은 어떻게 할 건지, 콜티코스테로이드, 블러드 프로덕트는 어떻게 줄 건지, 이뮤노글로불린 퓨리피케이션은 하지 말아야 된다, 안티코아뷸레이션은 어떻게 할 건지, ARDS가 생기면 메커니컬 벤틸레이터로 어떻게 걸는지, 시데이션, 글루코스는 어떻게 조절하고, 리날 리플레이스먼트, 바이카보네이트는 언제 주는 게 좋은지. 다음,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DVT나 스트레스 얼서 프로필락시스를 어떻게 할 건지, 뉴트리션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이것을 스케마틱하게 나타나면 인펙션에 대한 부분과 오간 페일리어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해볼 수 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너무 많은 내용을 그냥 읽고 넘어가가지고 아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혹시 궁금한 부분은 제 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중요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어디 구석에서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위주로 다시 한번 잘 리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